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매거진 쇼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한눈에 보는 오늘의 세 가지 한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 스토킹 혐의로 남 씨와 결혼 예정이었던 전청조 씨가 오늘 오전 체포됐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룹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 권지용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혁신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 출범합니다. 이윤계 인사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잠시 뒤 열릴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사면 이후 처음 상경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현장을 찾았는데요.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 자세히 짚어봅니다. 잠시 뒤 펜싱 남현희 씨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전청조 씨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오후 궁금으로 프레스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궁금한 뉴스, 화제가 되는 뉴스 오후 궁금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 15살 연하의 20대 정청조 씨 관련 논란을요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MBN 장가희 기자와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먼저 장가희 기자, 네. 자세한 소식 이야기에 앞서서요. 조금 전 나온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청조 씨와 한 집에 머물던 남현희 씨가요. 가족의 긴 설득 끝에 전 씨 집을 지금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남현희 씨가 가족의 설득으로 어젯밤 전청조 씨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곧장 모친이 살고 있는 이 성남으로 남현희 씨는 향했는데요. 남현희 씨의 지인에 따르면 가족들이 제발 남현희 씨에게 현실을 좀 자각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가족뿐 아니라 지인들까지 합세해서 남 씨에게 전청조 씨의 실체를 전했다고 합니다. 남현희 씨의 가족은 처음에 경찰을 대동하고 전 씨 집에서 남 씨를 구하러 갔는데 이때는 전 씨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이별 통보를 남현희 씨가 했다고 봐야 되는 것도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스토킹 혐의로 오늘 오전에요. 경찰에 체포됐었습니다. 전청조 씨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에 이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집에서 빠져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새벽 1시 9분께 전청조 씨가 이 성남에 있는 남현희 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오전 1시 9분쯤이군요. 네, 그리고 이 남현희 씨 가족이 112에 신고를 했고요. 1시 30분경 경찰이 전 씨를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전 씨는 오전 6시에 석방이 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직접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1시 9분에는 저희가 이제 신고를 받은 시간입니다. 그럼 체포는 몇 시에 됐나요? 1시 30분경에 했습니다. 그 어머니 거주지고 남현희 씨도 안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찾아오고 벨 누르고 그러는 스토킹 혐의로 지금 조사 중이고요. 그 내부적인 거는 저희가 확인을 아직 안 되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두 분이 지금 3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일단 기초 조사했고 계속 뭐 CCTV라든가 우리가 다 계속 조사할 거고요. 왜냐면 연락하고 그런 거면 핸드폰도 우리가 조사하고 각종 해서 저희가 현재 하는 건 스토킹 혐의이지 다른 건 저희가 그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방문해서 조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네. 오늘 오전입니다. 조금 전에 나온 인터뷰 보면요. 남현희 씨가 이 전청조 씨한테 완전히 속았다. 이런 심경을 밝혔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반응이 이래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네. 그런데 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가해자가 나쁜 겁니다. 어떻게 이걸 몰라서 속았어? 이렇게 또 비난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오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남현희 씨와 한 언론사가 2시간가량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남현희 씨 역시 나도 완전히 속았다는 그간 못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일단 지난 25일이죠. 같이 거주하고 있던 그 시그니의 자택으로 경찰과 피해자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잠실이죠? 서울 그렇죠. 잠실. 잠실 시그니엘에 방문을 한 건데 이때
우리는 지금 전 감독님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투자 사기를 벌인 것이다. 이런 내용을 피해자와 경찰이 전달을 하면서 남현희 씨도 이때서야 이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편취하고 자신의 이름을 팔아 이 전현희 대표팀 이 선수의 이름을 팔아서 지금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걸 이때야 눈치를 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남현희 선수죠? 예. 그렇죠. 남현희 선수가 이 이후에 집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시그니엘을 벗어났고요. 그런데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26일 오전에 이 전천조 씨가 남현희 씨 모친의 집을 방문해서 스토킹 혐의로 현행법으로 이렇게 잡혀갔다가 풀어나는 이런 또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오늘 오전까지 일어난 상황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여성인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였죠. 예, 전청조 씨에 대한 의혹을 3가지 정도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전청조 씨의 성별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청조 씨가 재벌 3세인지의 여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청조 씨가 미국 뉴욕에서 승마했는지 여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가희 기자. 처음에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언제 밝혔던 거죠? 지난 23일에 여성조선이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기사 제목부터가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남현희, 15세 연하 재벌 3세 전청조, 열애와 결혼 풀스토리 최초 공개. 이게 제목입니다. 네. 남현희 씨는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죠. 남 씨는 자신이 이혼한 후에 11살 딸을 가진 상황에서 15살이나 어린 연하와 재혼하려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결혼 상대인 전청조 씨 27살입니다.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를 처음 본 순간 저 여자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탁 왔다. 이렇게 언급을 해놨고요. 하지만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이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자 전청조 씨에 대해서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게 됩니다.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의혹이 사람들이 제기를 합니다. 전청조 씨의 성별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것 같다. 외모를 보고 일단 그랬습니다. 한 언론사 사진 통했던 건데 장가희 기자 한번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오늘 새벽에 경찰이 전청조 씨를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체포를 하고 신변 조사를 했을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한다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전에도 이미 두 사람의 인터뷰가 나온 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청조 씨가 여자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한 누리꾼은 전 씨가 2012년 인천 강화군의 한 여중을 졸업했다면서 이 전청조라는 이름이 달린 명찰을 가지고 졸업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고요. 네. 또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재학 중에 촬영한 방송분도 올라왔는데요. 이름이 같았고 이 생김새만 봐도 좀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청조 씨의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 전 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또 어렸을 적부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몇 차례 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 성인이 돼서 나는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좀 미팅을 좀 하러 가야 돼. 이런 네? 식의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좀 믿기지 않은데 일단 어제 전청조 씨의 목소리가 공개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일단 음성 변조를 하긴 했지만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이게 정말 잠잠히 일주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질 부분 같은데 어쨌든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모든 일들. 제 이야기로 하여금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까 봐에 대한 걱정이에요. 첫 번째는 남현희 감독님이고요. 변조가 돼갖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다들 모르겠는데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김원식 평론가님, 네. 전청조 씨가 여자라는 거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결정적인 보도도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뭐 경찰 수사에서 뭐 주민등록번호가 2로 시작한다, 뭐 중학교 사진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판결문에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판결문이요? 예. 그래서 2020년에 사실은 이 전청조 씨가 남성들을 상대로 가지고 사기 행각을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에 관련돼 가지고 인천지법에서 2020년에 판결문을 이제 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남장 여자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인 척 여성에게 접근해서 마음과 지갑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여성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원에서 밝히고 있는 증거가 이제 제시가 된 것이죠. 그렇군. 남장 여자. 또 여기서 좀 더욱 충격적인 건요. 과거에 사기 혐의로 복역했던 전과까지 같이 판결문에 공개가 됐던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팩트만 전달드리자면 현재 성별이 일단 주민등록상으로든 그리고 판결문상으로도 여성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사기 전과가 있는 것도 판결문을 통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사기 수법이 참 암담한데요. 이번에 2018년도에는 데이팅 앱을 통해서 본인을 여성으로 밝히면서 남성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말 관리사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안장을 훼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하면서 5,700만 원을 편취한 적이 있고요. 이후에도 한 7명 정도를 상대로 약 3억 원 가량을 편취하면서 실제로 2020년 징역 2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 사기 전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 이거 말고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사기 행각 벌인 게 더 있다고 추가로 계속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건 본인이 여성 행세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이 접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요. 본인의 처의 친오빠, 그러니까 본인의 남성으로 표시를 한 거죠. 아. 본인의 처의 친오빠가 물 관련 사업을 하는데 너가 투자를 하면은 크게 그 투자금을 불려주겠다고 하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황당무계한 게요. 300만 원 투자하면은 5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얼마를 모집했다고 하면요? 합니다. 300만 원에 50억 원이요. 앵커님 지금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믿기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헛웃음 지셨잖아요. 그만큼 황당무계하다는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금원을 편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처의 친오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이 투자금을 받은 것도 그냥 본인이 유흥비나 이런 것으로 탕진한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투자가 실제로 일어난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요. 다시 또 여자로 돌아와서요. 본인이 혼수를 해올 테니 너가 집을 해오라 이런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러 가지 사기 전과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저희가 취재가 아니라 판결문에 나왔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자, 김원식 평론가님. 네.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온 이제 증언 피해자들의 어떤 증언들을 지금 일단 보면요. 전 씨가 돈을 갈취할 때 흔히 말하는 이제 가스라이팅 수법을 좀 썼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처지나 상황들을 상대방에게 공감을 하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의심스러운 행동들도 묵인하게 하면서 이제 사기에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까 언급하셨던 데이팅 앱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에 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처음에 이제 호감을 산 모양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남성이 계좌를 이제 준 겁니다. 자신의 계좌를 공개를 해가지고 이 전청조 씨한테 줄 돈을 여기에 넣어놓고 자유자재로 쓰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혹하게 만든 게 고급 승용차를 항상 타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급 승용차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믿게 만든 것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차가 자신의 차가 아니었다라는 점이 이렇게 알려졌고, 그 다음에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나를 도와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상대방을 무력하게 이제 만든 거죠. 그렇게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 잠깐 신용불량 상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신용불량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꿔서 더 이상 자신의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이 전청조 씨가 난리가 난 거죠. 아, 그때부터 확실하게 사기꾼이구나라는 걸 확증했다고 합니다. 참 들으면 들을수록 좀 황당한데 임재 변호사 여기가 네. 끝이 아닙니다. 네. 추가로 사기 의혹까지 하나 더 나왔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서 좀 잘 들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추가 피해자 막을 필요 있잖아요. 이달 중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업체를 통해서 어떤 창업 관련 강의가 열렸는데 이때 강연자가 전청조 씨를 소개했다는 그런 피해자의 어떤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기 미수 및 사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내용을 보면은요, 같이 동업을 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동업을 하면 일단 자금이 필요하니까 자금이 없다고 하자 대출을 받아올 것을 유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출을 중개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를 조회해보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던 거죠. 네. 그랬더니 뭐 연 7.6%에 1,5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전 씨에게 피해자가 전하니까요. 그렇다면 대출 기간을 좀 더 늘려봐라. 또 그 외에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럼 이 투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전 씨는 보안상의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다행히도요. 이 너무 미심쩍었던 피해자가 직접 돈을 입금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 자체가 지금 이미
사기 구성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이 업체의 대표, 그러니까 전 씨를 소개한 업체의 대표 또한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서 전 씨를 소개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어떤 정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가 좀 이뤄져서 좀 하나하나씩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을 위주로 좀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접근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요. 그리고요, 저희가 전청조 씨한테 답변을 듣고자 연락을 사전에 취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언론 보도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추후에요, 전청조 씨가 입장 밝혀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고 반론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그리고 전 씨의 사기 행각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 언론에 따르면 전청조 씨가 자신의 남자친구 A 씨의 지인에게 남자친구와의 혼전 임신으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는 은행장도 있고 자신은 20살 때부터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등급이 좋다며 자신이 보증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출이 꽤 나온다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전청조 씨 부모님이 한담동에 60억에서 70억에 달하는 집을 사주겠다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자신의 남자친구가 돈이 없어 이를 날렸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만 들어도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길게 앞부분 다뤄봤습니다. 뭐 전청조 씨의 성별 여부 그리고 여러 사기 행각 이렇게 다뤄봤는데 일단 사기 행각은 돈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두 번째 의혹입니다. 재벌 3세가 맞느냐? 재벌 3세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리가 없는데 이렇게 사기를 벌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 통상적으로 본인은 재벌 3세라고 칭하는 경우 재벌 3세가 아닐 확률이 높은 건 맞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어떤 전형적인 수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 좀 안타까운데 일단 또 앞서 말씀드린 그 판결문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면은요. 제가 앞서 투자 사기를 벌였었는데 300만 원 투자하면은 뭐 50억 원으로 불려주겠다 이렇게 투자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때 재판부에서 이 사람은 지금 원금이 5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라고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능력도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거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말한 건데 결국 어떤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결문에서도 확인을 한번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증언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전 씨의 예전에 강화도에 살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지인이 인터뷰를 응한 건데요. 본인이 동네 지인으로 중학교 때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재벌 3세가 아니며 집안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다. 어머니가 이제 강화도에서 노래방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재벌 3세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또 증언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래방이 부유할 수는 있지만 재벌까지는 아니라는 게 저희의 일반적인 생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평범한 집안이었다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전 씨가 또 자기 자신을 재벌 3세를 넘어서서요. 유명 호텔 그룹의 혼외자다. 네. 혼외자라고도 주장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명 호텔 그룹 혼외자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이 재벌 3세 행세를 하면서 또 어떤 사기를 쳤던 상황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 유명 호텔의 비서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혼외자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이 있다는 점을 암시를 하면서 내가 너 이 호텔의 비서로 취직시켜줄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인데요. 이 호텔에 취직을 하려면 신용 등급이 높아야 되는데 내가 너의 신용 등급을 높여주겠다. 나에게 8천만 원 정도를 보내주면은 너 신용 등급을 높여주고 그리고 취직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요. 이 피해자는 7,200만 원 가량을 정 씨에게 갈취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도 이 판결문에서도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피해자를 비서로 고용할 능력이 없었다. 이제 피해자의 이 편취한 돈으로 아파트 보증금, 생활비 이렇게 본인이 그냥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혼외자, 자녀가 아니라 혼외자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자녀라고 하면은 너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요. 특정되니까. 혼외자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고요. 사실상 혼외자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혼외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한 건데 좀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속았다는 것도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속았다는 것도. 근데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럼요. 자, 김호지 평론가. 네. 이
전청조 씨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제보가 지금 뭐 어제 오늘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한 네티즌은요. 과거 전 씨가 가짜 인터뷰 연기까지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뭐 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뭐 영화 제작자들은 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인데 네. 아마 이제 본인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언론사 인터뷰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맞다면 누리꾼은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겁니다. 역할 대행이라는 거는 진짜가 아닌데 가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역할 대행이었느냐? 기자 역할 대행이었습니다. 자기는 뭐 남현희 씨와 정청조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역할 대행을 하고 하니까 이제 알바로 12만 원을 받고 기자인 척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인터뷰 내용이었느냐? 바로 미국에 막대한 재산이 있다. 그리고 이제 재산에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사실로 보이려고 막대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언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작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누리꾼은 문자 내역과 대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문자 내용을 보면은 네. 옷 반듯하게 입고 나가고 기자인 척 하라. 그리고 이 의뢰인이 여자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고 특히 노트랑 펜도 가져가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연출, 조작 이렇게 볼 수 있다. 결국에는 아마 남현희 씨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현혹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이거는 진위 여부는 아직 결정을 네, 안 돼,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저희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벌써 말씀드리고요. 일단 기자 행사를 시켰다는 건요. 인터뷰하는 걸 누군가가 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게 하고 싶었다. 이런 의도는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남현희 씨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언론 인터뷰로 활용했을 쓸 가능성도 높고 요즘에는 인터넷에 또 검색을 하게 되면 관련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언론을 활용하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기자 대행을 통해 가지고 P그룹 회장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자산의 출처가 뉴욕에 있는 얼굴 없는 회사의 CEO가 맞느냐. 그래서 얼굴 없는 CEO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밝혀지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데 굉장히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만약에 진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악의적이다.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같이 계신 분 혹시 남현희 씨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아마 이런 대본이 있다는 사실은 아마 남현희 씨도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러니까 결국 나쁜 의미로는 일타몇피가 되는 것이죠. 남현희 씨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고 네. 여러 가지 어떤 의도에 있어서 굉장히 불순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은 좀 가중처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진위 여부는 밝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 전청조 씨의 의혹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정말 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세 번째 의혹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뉴욕에서 승마를 했다. 전 씨는 본인이 승마 선수라고 계속 주장을 네. 했는데 언론 인터뷰에서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또 아리송한 부분이 계속 나와요. 네, 아리송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승마를 했다고 한 부분은 본인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 내용에 본인이 승마를 했다고 밝혔거든요. 미국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하고 다수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승마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19살에 은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4살 때부터 승마를 한국에서 시작해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승마를 했다고 본인이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요. 이 박서영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SNS에 올린 글 역시도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승마협회 있습니다. 회장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 전 씨가 실제로 승마를 했는지 없는지 대한승마협회는 확인해 드릴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요. 그 뒤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와 별개로 혹시 콘셉트를 위해서 승마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승마협회에 후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승마인이다. 네. 이런 멘트를 덧붙이면서요. 우회적으로 승마 관련 경력이 없다는 거를 밝힌 게 아니냐라는 네티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들어보면 강화도에서 태어났다고 나왔었는데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일단은 인터뷰에서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일단 그리고 승마 관련해서요. 최순실로 불린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승마 선수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다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SNS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아니 지금 뉴욕에서 승마 전공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뉴욕에서 승마하기가 쉬웠으면은 나도 뉴욕에 갈 걸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남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 역시도 굉장히 많은 대회에 출전했는데 나와 동갑이던데 내 또래에 나와 같이 활동했던 선수들 아무도 전총조를 모른다. 어떻게 승마했냐 이런 글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 이 전체적인 의혹에 대해서 아무래도 승마라는 것이요 좀 고급 스포츠의 이미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좀 더 높이고 내가 네. 부유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승마 들어온 게 아닌가 싶고요. 승마 관련 고등학교 나온 것으로 지금 네티즌들의 수사에 따라서 좀 밝혀진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말 관리인으로 일했던 거는 맞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점이 있어서 실제로 승마 선수로 활동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지만 말 관련 일을 했다는 점을 활용해서 본인이 승마 경력이 있었던 것처럼 부풀린 게 아닌가 하는 좀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뜬금없이 정유라 씨가 등판했는데 그렇죠. 또 진실을 좀 찾아가는데 좀 어느 정도 힌트는 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장가희 기자, 남 씨와 전 씨 이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요. 처음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24일에 전총조 씨가 스포츠조선과의 그 인터뷰에서 어차피 내가 타깃이 될 것 알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자신이 여자라는 댓글들을 봤는데 나는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라 괴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 명예훼손이다. 냉정하게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도 전청조 씨, 남현희 씨 모두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벌 3세 배경에 좀 의구심을 뭐 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전 씨가. 네, 이것도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청조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거를 보면은 해명에 뭐 하나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건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전청조 씨는 뭐라 그랬냐면 그 사업적인 이유도 있고 또 관계된 사람들이 많아서 조심스러워서 결혼 전인 12월 말에는 알릴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뭘 알릴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고요. 또 앞서 전청조 씨의 육성을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전 씨가 여러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다시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니요, 저는 어떤 것도 얘기 안 할 거예요. 계속 해봐야 의미도 없고, 저는 어떠한 것도 얘기 드릴 수 없어요. 본인도 이제 되게 연락이 많이 오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조심스럽다. 네. 뭐 결혼 전에는 알릴 계획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엮어보면 약간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뭐 어떤 말인가요? 이게? 좀 사실 놀라운 부분이요. 이 전촌조 씨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 전청조라는 이름 그대로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언론 인터뷰에 오히려 본인이 적극적으로 처음엔 나섰었잖아요. 내가 남현희 선수와 결혼할 배우자다. 내가 재혼 상대다. 이렇게 나서면서 사진도 찍었고요.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초반에는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이죠. 그렇죠. 이름을 실명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아니 이게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놀랍고요. 지금 이름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사진들도 많이 공개가 됐는데 이전에 뭐 고등학교 시절 사진이었다, 그전 사진이었다고 이제 떠돌고 있는 사진들을 보면 지금 얼굴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사실 좀 비슷하긴 네, 합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목소리 같은 부분도 억지로 뭐 남자로 위장하려거나 하는 부분이 크게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심리적으로 본인을 크게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나 유명세를 떨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닌가. 물론 그 유명세라는 것이 비뚤어진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유명세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하게 하고요. 저는 좀 전현희 선수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남현희 선수가 남현희죠? 아까운 네. 상황인데 너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괴로운 상태일 것 같고 아니 이거를 자꾸 왜 몰랐느냐 이렇게 허술한 점이 많았는데 왜 속았느냐 이렇게 다그치기보다는 사실 사기꾼이 마음 먹고 속이려고 하면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변호사들도 당하는 게 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좀 비난의 시선이라던가 왜 몰랐냐 이렇게 다그치기보다는 피해자는 좀 다독이는 마음도 필요할 것 같고 추가적인 피해 반드시 막아야겠고요. 이렇게 자꾸 회피하는 모습, 인터뷰 거부하는 모습, 사실관계 밝힐 수 없다는 모습 계속되다 보면 당연히 논란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많은 부분 이미 저는 밝혀졌다고 보이거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사기죄의 혐의가 있다면 사기의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국민들 황당무계하고 피로감 느끼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저도 남해희 씨를 뭐 예전에 취재한 경험이 있어서 한번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황당하고요. 뭐 3일 동안 밥도 못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요. 네, 김원치 평론가님. 네. 어쨌든 이 전 씨는 앞서 남현희 감독이 좀 걱정된다. 어제 오늘 인터뷰였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궁금한 게요. 이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일단 이제 남현희 씨 같은 경우 억울함을 좀 호소하며 자기 입장을 이제 표명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두 사람 사이가 15살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리고 한 번 이제 결혼을 했던 남현희 감독이고 또 경제력도 뭐 재벌 3세라는 거 맞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면 남현희 감독이 뭔가 자기가 좀 일종의 뭐 꼬셔가지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세간에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함을 이제 표했습니다. 처음에 만난 것은 펜신 선생님으로 만났다는 펜신 것이고요. 선생님으로요? 그 이후에 관계가 진전되면서 사업에 관련돼서 비즈니스 파트너 측면에서 관계가 진전이 됐고 그 뒤에 남현희 감독이 전 남편과 헤어지게 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펜신 선생님으로 만났느냐라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은 이 전청조 씨가 펜싱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펜싱을 왜 배우느냐 물어보니까 일론 머스크와 대결할 계획이다라면서 이렇게 펜싱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테슬라의 뭐 사장이 그 일론 그렇습니다. 머스크요? 결국 이게 사실이라면 뭐 사기가 거의 글로벌하게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 남현희 씨한테도 아마 이 펜싱을 이런 맥락에서 배우기 때문에 가르쳐달라라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제 그렇다면 전 씨가 뭐 여자인 것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과연 알았는지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 프레스룸 팀에서 펜싱협회 관계자한테 관련 내용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한번 듣고 오시죠. 얘를 자꾸 데리고 경기장에서 데리고 우리한테는 여자라고 소개했었거든. 아니 그래서 난 꼬맹이가 자꾸 누구였냐면 본부 소개 좀 안 쳐달래. 저기 VIP라고. 그래서 앉혀놓고 조금 있다 보니까 이 꼬맹이가 뭐 뭐였는 애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지원도 시켜서 내보내야 되겠다고.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는 안 들어오더라고. 그럼 몰라. 난 걔랑 얘기 한마디 한 것도 없고 남현이가 나한테 얘가 누구라고 얘기한 것도 없고 전혀 몰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상가희 기자.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전 씨가 남현희 씨가 운영 중인 펜싱 클럽 학부모를 노리고 여기 남현희 씨와 관계를 좀 가지려고 했다는 거 아니냐는 좀 의혹도 제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현희 씨 펜싱 아카데미의 그 원생의 학부모다 이렇게 주장하는 A 씨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한국에서 펜싱을 시키자면 돈이 꽤 든다면서 자신이 아는 것만 해도 국내 대기업 3, 4세인 이 10대들도 많고 연예인의 자녀도 많은데 전청조 씨가 그거를 결정적으로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닌가, 그걸 목표로 삼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정말 사기를 칠 생각으로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접근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최종 목표는 남현희 씨가 아니었을 거다라는 추측인 거죠. 이것도 물론 진 여부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자, 임주혜 변호사. 네. 전청조 씨가 아까 뭐 좀 나오긴 했지만 초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제보도 있고 그래요. 네,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파면 팔수록 계속 그 끝도 없이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초혼이 아니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2017년도에요. 제주도에서 동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대방의 가족들은 전청조 씨가 남자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혼인 신고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한 차례 더 혼인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0년 7월 지금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때에 서로 교도소 펜팔을 통해서 만난 상대방 남성과 혼인 신고까지 진행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요? 그렇죠. 근데 이후에 이제 1년 뒤에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건 일단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확인돼야겠지만 이제 초혼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양파 같습니다. 뭐 계속 까도 계속 끝이 없는데 일단 김원식 평론가님, 네. 일단은 네티즌들 이번 논란을요 제2의 내인실행 사태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걱정들 많이 했었던 사건이잖아요, 사실 낸시랭 씨한테. 뭐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앞전에 이제 낸시랭 씨가 결혼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사실 굉장히 갑작스러운 그런 이제 발표였고 실제로 그 전 남편이었던 왕진진 씨의 얼굴도 공개를 해서 사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때도 재벌 3세 행세를 했고요. 이번에 언급됐던 P 호텔이 이때도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호텔의 혼외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면서 결국 혼외자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이제 부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증을 이제 역이용한 건데 그렇지만은 왕진진의 본래 주장과는 달리 이 P 그룹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실제로 또 전남 강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혼외자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실이죠. 이때와 이제 왕진진 낸시랭 사례의 다른 점은 네. 그때는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실제 했죠. 그렇지만 이번에 다행하게도 남현희 감독 같은 경우는 결혼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 사태가 좀 생각나서 뭐 네티즌들이나 팬들이 이런 게 좀 기시감이라고 할까, 뭔가 비슷하니까 계속 걱정하고 우려하고 제보도 하고 뭐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또 김상중 씨도 이 모 호텔 사칭 관련해서 결혼해서 피해를 입은 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자꾸 무슨 호텔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때 같은 경우 2003년인데요. 김상중 씨가 마찬가지로 이 P 호텔, P 그룹의 이제 딸과 결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실제로 했고 결혼식장까지 실제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 기사를 보고 P 그룹 측에서 아니 우리 집안에는 그런 딸이 없는데라고 하면서 부정을 하게 됐죠. 사실 그 동안에 김상중 씨는 뭔가 미심쩍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이제 P 그룹의 대응을 보게 되면서 아니구나라고 이 생각을 하고 결국 결혼식 보름 전에 네. 이렇게 전격 취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때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반복해서 이 P그룹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이 P그룹 측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등장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세 번째 지금 등장했는데 좀 그쪽에서 좀 굉장히 불편해할 것 같습니다. 불쾌하고 호텔 측에서는요. 네. 그리고 이제 유명인 중에 이렇게 사칭 결혼 사기 이렇게 피해자가 좀 많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사실 이제 그 일종의 역설적인 현상인데요. 유명세가 있을수록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접근하기 힘든 존재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어떤 팬들의 입장이고 사기꾼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서서 이제 P그룹도 나왔습니다만은 주로 이 그룹이 이제 대상이 되는 이유는 예전에 이제 권위주의 정부 때부터 카지노를 운영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불법적인 현금들이 많이 또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시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악용한다. 결국에는 유명인이지만은 어떤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더 그것을 역이용해 가지고 약점을 잡아서 사기를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은 좀 의혹은 아직까지 의혹입니다. 뭐 정확히 밝혀지겠죠. 경찰 수사 통해서. 어쨌든 이 낸시랭 사건 전례도 있고 또 이번에 또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면서 좀 아쉽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임주해변에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네, 이제 네티즌들이 처음에 이렇게 언론사를 통해서 재혼 소식 밝히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사건이 밝혀지게 됐거든요. 우리 남현희 선수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큰 희망과 용기 줬던 최고의 펜싱 스타잖아요. 그렇죠. 네티즌들이 한 선수를 살렸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사를 통해서요.
명백백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고요. 좀 걱정되는 부분은 남현희 선수와 이런 언론 보도가 있고 또 이 펜싱 클럽에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 남현희 선수의 후광까지 더해져서 뭔가 사기 사건을 벌이려고 했었다면 지금 피해자가 더 나오진 않을까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거든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많은 거짓말들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조사를 통해서 다 밝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이 걱정스러운 마음 그리고 또 황당한 마음 갖고서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김유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픽입니다. 고층 빌딩에 유동인구도 많은 여의도 한복판 땅이 푹 꺼졌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건데요. 어제 오전 여의도 파크원과 IFC 건물 사이 횡단보도 근처에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행인 한 명이 이 싱크홀에 빠져 허벅지에 찰과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평소 이곳은 버스 정류장과도 가깝고 인근에 회사도 많아서 출퇴근 시간이면 사람들로 크게 붐비는 곳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근처 직장인들은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한편 매일 다니는 길인데 너무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네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또는 길을 걷다가 난데없이 차량이 돌진해 온다면 얼마나 아찔할까요? 어제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앞 골목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벤츠가 택시와 행인을 들이받고 식당 안으로 돌진한 건데요. 이 사고로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는데요. 운전자는 현재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 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 지난해 대선 기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모두 거짓입니다. 허경영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허 대표는 2007년 대선 당시에도 허위 발언을 해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보통 사람 잘 안 변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건 좀 변하셔도 될 텐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픽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 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장가 기자 첫 번째 이슈. 기지개 켜는 전직 대통령들입니다. 브리핑해 주시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두 분이 많은 공개 행보가 잦아졌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44주기 추도식에 참석을 했고 2021년 12월 사면 이후 서울에서 열리는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천보 걷기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강천보는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으로 여기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다기능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사면 복권 후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오랜만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박근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셨잖아요. 연락은 되셨는지 좀 이번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연락 창구를 맡고 있어서 특별한 연락은 없었고요. 사실은 작년에도 공개 행사로는 아니지만 비공개 그 추도 행사 이전에 참배를 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제 그 보통 그 10월 26일 오전 11시에 매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추도식을 해왔거든요. 네. 그 기념 단체 주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행사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최근에 대구 현풍시장도 방문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행보를 이어가시는 것 같은데 뭐 정치적 의미로 좀 해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동안에 그 병원에서 퇴원 후 건강 요양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발언은 좀 삼가하고 그동안 계셨는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조금씩 그 보수 뭐 정권을 위해서든 또 보수 진영을 위해서든 어떠한 형태로든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약간씩은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마 총선에 직접 개입하거나 또는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더 나아가서 정치 세력을 만드는 데 노력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총선 앞두고 좀 보수 통합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게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는 것 같은데 박진영 부원장은 이 어떤 정치적 행위, 의미로 좀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글쎄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신 분이긴 합니다만은 개인의 좀 인생으로 보면은 이제 굴곡진 현대사가 다 그대로 이제 응축되어 있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안타깝게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 탄핵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좀 싸그러들었으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일각에서 나오는 박영수 특검 그 당시에 이제 수사를 또 지휘했던 윤석열 그 당시 검사에 있어서의 과잉 수사 논란, 그다음에 특활비 문제가 그렇게 적용되는 게 맞았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했다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네, 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일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개인적 활동을 뭐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뭐 지난번에 대구시장 선거에서 유영아 변호사에게 좀 이렇게 메시지를 낸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적절치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특활비 문제라든가 또는 대구시장 선거 문제는 이 당사자가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하, 그러나 그렇군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상경에서 네.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고 또 오늘 마침 윤석열 대통령께서 귀국하셨으니까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향후에 정치적인 그 활동은 굉장히 복잡다변하게 네.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오늘 추도식에 뭐 대통령 그렇고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고 보수 진영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뭐 이 자리에서 여당 지도부와는 또 어떤 얘기가 오갈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김기현 최고위원님? 일단은 사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는 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역사적인 평가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이제 탄핵이라는 굴곡진 또 그 보수 진영의 한 역사가 있었고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면에서 과거의 회고와 그에 대한 약간의 메시지는 있을 수 있어도 뭐 그것을 가지고 새로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설명하고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자 뭐 그런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가요, TK 대구 경북 지역의 보수 단합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보시던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지 틀린지 전망 좀 해보실까요? 뭐 그 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은 아직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정치적인 영향력 그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과도했다. 이 처벌이라든가 또는 그 뭐 형 또 그 과정 또 탄핵에 당시에 이제 가담하는 여러 가지 행태 네.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정치적인 행위가 과도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것도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특별히
메시지를 내지 않고 약간의 활동만 하더라도 저 보수 진영이 좀 단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보수 정권의 좀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네. 정도의 그런 메시지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4대강 행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번 청계천도 갔었는데 일단 총선 앞두고요. 존재감을 좀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박진영 부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해 준 것조차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하고는 좀 더 다른 게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측면도 있고 또 정치적인 그 이유가 컸지 않습니까? 탄핵이라는 게. 근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뇌물죄예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좀 사면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과연 참 염치 있는 행동인가라는 좀 비판을 먼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보이는 행보가 사실 이명박 대통령들의 국민들에 대한 이 뭐 지지도나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라는 특정 정당 내에 과거 친이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공천 문제라든가 또 당내 역학관계 이런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저는 활동 자체가 한국 정치에 과거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온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좀 우려가 됩니다. 김재원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보시고요? 뭐 우리 박진영 부원장께서는 비판적이신데 주로 이제 활동하신 부분이 과거에 이제 청계천 또 지금 강천보 이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치적이라고 느끼는 자신의 대통령 시절에 나름대로 국가에 기여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곳에서 또 더군다나 그것을 가장 이제 공격했던 민주당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항의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지금 사실 그 4대강 사업의 결과가 이제 건 10년이 지났는데 저는 이 자전거를 자주 타기 때문에요. 이 4대강 그 가에 좀 자전거길을 타고 가보면 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역사에 남을 치적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를 그렇게 많이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행보를 좀 수면 위로 올라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수 쪽 위기라고 요새 하고 있는데 또 이미지를 또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서의 파급력은 좀 어떻게 될지 박진영 부원장께서 한번 전망해 주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뭐 우리 김채 의원님 생각처럼 이렇게 크게 정치 메시지는 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 좋게는 단합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나쁘게는 이제 그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가 네. 최경환 전 부총리 이런 분들이 무소속이라든가 또는 뭐 보수신당 이런 쪽으로 출마하면은 좀 분열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저는 이 두 분이 나타나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는 나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요즘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가 나았다. 네. 그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뭐 분열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만큼 분열이 있을 만큼의 그런 분열이 있으려면 일단 전직 대통령들이 자신의 정치 세력을 규합시키고 그것을 뭐 현직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또 반대되는 입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럴 만한 정치 세력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이 혹시 자신 의사와 관계없이 그럴 가능성이 생길까 봐 아예 친박 정치인이라는 정치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분열 현상이 특별히 있을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하다. 뭐 그것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뛰어들 분들은 계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재 보수 정당의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력은 저는 없다고 그 봅니다. 정도는 아닐 것 같다. 네. 말씀이시. 거침없이라고 저희가 정해봤는데 이게 뭐냐면요. 오늘 오후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오늘부터 좀 쓴소리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박지원 부원장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쓴소리를 박지원 부원장님은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할 것 같아요. 이분 스타일상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분이 와이프와 아들 빼고 다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대통령께 이제 국정 기조의 변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정 기조의 변화라는 것이 뭐 이미지라든가 메시지의 변화가 아니고 사실은 국회와 야당을 존중해서 만나야 된다라든가 또는 뭐 이 진보 보수에 관계없이 민생 경제가 안 좋을 때는 확대 재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요한 위원장님께 참 죄송하지만은 네. 그런 정책 방향이라든가 국가 비전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제가 좀 여쭤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결국은 이 혁신위원회의 성공이라는 것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님, 국민의힘 혁신위가 이제 오늘 오후에 출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출범을 하는데 일단은 뭐 탈당 인사도 있고요. 뭐 혁신위원 제안받은 걸 또 거절했다. 이런 비운계 인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거침없이 통합 내세우면 좀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건 좀 분열 위험 신호로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천하람 위원장이 내가 혁신위원장으로 그 제안을 받았는데 나는 뭐 거절했다. 그리고 네. 거절한 또 이유를 또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혁신위가 공천을 다뤄야 되는데 뭐 그 내용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혁신위가 아직 혁신위 구성도 하지 않았고 공천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큰데 그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혁신위가 허수아비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거침없이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혁신위의 모든 안을 받아들이겠다. 김기현 대표도 뭐 모든 안을 받아들이겠다. 더 나가서 무서울 정도로 많은 권한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그와 관련된 전혀 네. 알아보지도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것은 저는 이제 천하람 위원장도 이 당을 떠나려는 생각이 강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굳이 혁신위에 참여해서 자기 말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핑계로 대고 떠나기가 좀 어려워질까 봐 미리 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혁신위 자체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 또는 혁신위가 뭐 구성이 잘못된다든가 앞으로 운영이 잘못된다든가 그런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다만 네. 우리 저 박진영 위원장과는 조금 다르게 혁신위는 당의 기구거든요. 그럼 당이 이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당이 어떻게 그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의 민심에 어떻게 더 다가갈 것인지 이 기본적으로는 당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 대통령실하고 깊이 결부시켜서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떠넘길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혁신위가 발표되니까 뭐 면면이 어떤지 어떻게 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요.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향해서요.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지 사장, 뭐 핫바지 위원장 이렇게 흠집내게 나섰습니다. 혁신이 국민의힘 혁신이 출범 이후 어떻게 가리라고 좀 전망하십니까? 뭐 원래 야당은 비판합니다. 또 이제 혁신이 이런 거 출범하면 물타기도 하고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인요한 그 위원장의 개인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하나의 지지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뚝 떨어지는 상황인데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음 주쯤 되면 지지율 뭐 1, 2%라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결국은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납니다만 김태우 우리 후보를 사면시키고 공천한 것,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의도의 용화대 출장소처럼 보여진 겁니다. 결국은 당정관계 재정립인 거고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뭐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인유한 위원장과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대통령과의 당정관계 정립을 혁신위의 첫 번째 과제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유한 위원장이 일단 혁신이 첫 일정으로요. 오늘 이제 광주 5.18 묘역 찾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관련해서 박진영 위원장 말까지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짤막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 저 정청래 의원이 공격한 내용은 직전에 민주당에서 김은경 비대 혁신위를 발족시켰다가 거의 유야무야 내지는 망조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가리라고 보고요. 네. 또 우리 인유한 위원장은 사실 순천에서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의 그 민심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광주 5.18 묘지도 참배하고 지역 주민과 또 전 국민을 향해서 좋은 그런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오늘 정치 핵심 이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